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욱의 최강 토크.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실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나주 화순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죠? 신정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정훈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그 신정훈 하면은 이제 나주 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아시는 이름인데 네네.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신정훈 의원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 이제 나주시장을 2번 하셨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시고 네. 또 재선하시고 네네. 이렇게 돼서 지금 여태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네네. 중간에 청와대에서 농업비서관 했죠. 농업비서관을 하셨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정이나 농업 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꿰뚫고 계시는 의원님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오늘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농업 국가라고 하고 또 농촌을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시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산업 사회로 접어들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네. 농업이 뭔가 이렇게 자꾸 소외되고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네. 우선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우선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네, 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뭐 충분히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저고가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예. 희생을 감수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세계 10대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정도로 성장한 나라에서의 농업 정책은 이제 과거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예. 또 보답을 해야 되겠고 예.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이제 성장 가능한 또 미래 산업으로서 또 역할도 맡겨줘야 되겠고 뭐 이렇게 저희들의 희생과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네, 사실상 여전히 이 경제 성장 시기에 농업 희생 정책, 저고가 정책을 네. 일관되게 이 우리 농촌에 강요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렵고 계속, 힘든 이 시기죠.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아마 지방 소멸. 그러니까 그렇죠. 농촌에 지금 그렇죠. 예. 인구가 사람이 없죠. 인구가 없는 거죠. 과연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겠는가? 아니면 지방에도 이 농업이 또 농민들이 함께 잘 사는 예.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농민들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왜 인구 통계나 이런 걸로 보면 네네. 농업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뭐 2019년도에 수도권 인구하고 지방 인구가 이제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런데 19년을 기점으로 네네. 예. 지방 이제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 농촌 도시나 중소도시를 가보면 뭐 인구의 고령화는 물론이고 인구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이 여의도라든가 서울 쪽에서 생각하는 정도보다도 훨씬 심각해서 과연 미래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좀 걱정이죠. 그러면은 지금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저고가 정책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양곡관리법 지난번에 이제 통과시킨 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사실은 다 연계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왜 필요했고 어떤 장치들을 다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되면은 다른 농업 부문에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무슨 형평에 안 맞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죠. 그런데 그 쌀이 5천만 국민들이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도 물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물가 이 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쌀값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가격하고 네. 지금 쌀값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 예. 예, 예. 대신 이 생산비 그러니까 비료값이라든가 또 농약값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오르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점차 농업의 쌀로 인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쌀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예. 그 전년도보다도 얼마 정도 떨어진지 알아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의 22%가 폭락했어요. 지금 어. 두 번째 그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아,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네, 네. 네. 두 번째 그래프. 음. 네. 네. 아, 저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재배 농가들의 300평당 네. 소득의 이 현황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300평당 소득.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300평당 순수한 소득이 78만 원이었어요. 15,000. 예. 쌀값은 21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2022년 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첫 해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쌀값이 21만 원에서 18만으로 떨어지면서 생산비는 오르다 보니까 쌀로 인한 소득이 300평당 60만 원으로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네.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22%가 넘는 네. 그런 그 소득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 농촌의 이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쌀값과 네. 지금 저 윤석열 정부의 쌀값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대풍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업비서관이 저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문재인 정부는 설계하신 게 있잖아요 그때. 예, 쌀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네.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할 수 생산하게. 있도록 예, 하고 남는 쌀 재배 면적은 아예 쌀을 심는 게 아니라 콩이라든가 아, 다른 사료작물을 작물을. 심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했죠. 첫 번째 이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거기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렇죠. 소위 말해서 위에 선 그래프는 수요와 공급인데 네. 문재인 정부 2018년도부터 2021년이 그런 생산과 소비를 다 일치시키는 이 결과로 쌀값이 정상적으로 21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이 가장 좋았던 때가 이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21년도 쌀값, 문재인 정부 말기의 쌀값이 22년도 윤석열 정부의 첫 해년도의 쌀값 18만 7천 원으로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서 네. 이 굉장히 좀 농민들이 고통스러워지는데요.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네. 이 양곡관리법을 사후적으로 시장경리 비용을 이 투입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사전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조절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거를과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생긴 문제를 네.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했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계시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래프를 봐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하는 네. 이야기는 왜 당신들이 있을 때 네. 문재인 정부 때 법을 안 만들었냐. 네. 그것은 좀 그렇죠. 그걸 너무 설명해줘.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죠. 네. 우리 정부 때는 그런 이 법이 없어도 이 생산 조정을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사전적으로. 네. 그런데 이 마지막 2021년도 네. 정부 정권 교체기에 그걸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쌀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정부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 정부의 아니라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예. 제도적으로 이 쌀의 수급 조절을 그 법에 담아서 네.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자. 그래서 쌀 소위 말해 시장 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네. 남는 쌀을 다 무조건 사주자 이런 게 아니고 쌀을 남는 쌀을 방지하자. 그렇죠. 사전적으로 네, 그렇죠. 방지하는 예, 비용이기 예, 때문에 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쓰고 있는 쌀값 수급 정책은 사후적인 시장 격리 이로 인해서 한 7천억에서 1조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000억 정도의 그 생산 조정 비용 그러니까 그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사료작물을 심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보완해주죠. 보상해주는 네. 이 비용이 1,000억 정도면 충분했어요. 어. 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농민들의 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그 농산물들을 이렇게 생산해서 가격도 시장에서 보상받고 네. 또 수요 공급도 안정적으로 일치시키는 이런 정책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는데 뭐 이 정부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라든가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 네. 지난 정부의 성공 사례 그걸 전혀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고 뉘 좋고 매부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도 소득을 보장하고 네. 정부의 재정도 이 전략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굳이 저렇게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쌀 생산 조절이 안 되면 남는 쌀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네. 그거를 정부가 사들여 가지고 네. 보관하는 비용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전에 그렇죠. 조절 안 하면.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행했던 여러 가지 계획과 실적을 놓고 보면 충분히 그 유용성이라는 건 입증이 된 것이고 근데 그것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자의로 그러니까 소위 자신들의 재량을 내세워서 그런 거를 외면하는 회피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자 네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제도화한 것일 뿐인데 네네. 마치 그렇게 제도화하면은 농민들이 그냥 다들 쌀만 짓고 해가지고 쌀이 더 남아돌 것이다라는 식의 네. 지금 반대 선전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전혀 현실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네, 네. 예, 네. 예. 그러면 저기 이제 이렇게 이 무너져버린 쌀값만 지금 붙잡고 있을 것이냐.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양곡관리법이 어쨌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무산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새로운 활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무슨 쌀 농사는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런 면에서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외의 길에서 우리 농민이 찾아가야 될 길은 어디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양곡관리법이 정부가 이제 무조건 수매제도다. 네네. 그래서 이 남는 쌀을 무조건 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농민들에게 굉장히 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저희들은 이번 이제 양곡관리법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제2 양곡관리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곡만 이렇게 많은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또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기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 제도도 역시 함께 이 탑재된 그런 어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함께 이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과 이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반대라든가 또 이렇게 서로 회피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네. 그 법안 소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네네. 법안이 심사 중인데 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떤 데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은 경제적인 원칙이나 원리에서 보자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좀 말씀이 심합니다만 뭐 도태돼야 될 산업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정부가 과도한 물가에 대한 그 지나친 의식 때문에 네. 그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좀 힘겨웠던 것들이 네. 그 아침에 경제수석실에서 이렇게 이 각 비서관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물가 정책, 또 환율 정책,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 정책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농민들의 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문제를 그 논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일단 있고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우리 그 농림부 장관 예. 좀 독특한 분이십니다.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이 장관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예. 자기 주장만 하고 대안 근거는 별로 제시하지 않는데 예.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절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요. 네. 국감 내내 야당 또 여당 의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는 농민들이나 우리 농업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장관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어요. 예. 그 이야기의 논리는 골자는 이런 겁니다. 가격 안정 제도가 이 시행되면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면 예. 농민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과도한이 생산을 해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고 네, 폭락 사태가 네. 나니까 네, 네, 결국 공급 과잉이 될 예, 것이다. 그건 시장에 맡게 된다 이런 네, 논리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먹거리 정책은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니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결과물로 농업인들은 정상적인 쌀값, 정상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상받는 걸로 이 농업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이 정부 측과 우리 이 야당 의원 또 심지어는 여당 의원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예. 그건 농산물 가격과 농업인들의 소득 문제가 이 정부 특히 농림부 장관이 역점적으로 실현해야 될 가장 핵심 과제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정부하고 국회하고 어떤 줄다리기를 근데 아마 그 원칙적인 입장까지도 부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느 정도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마저 부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네. 회의록을 보시면 네. 제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 가능해? 그렇지만 제가 국감 말기에 농림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을 그대로 낭독을 해드렸어요.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이 바뀌고 나서 쌀값의 하락과 쌀 농민들에 대한 그 소득 감소가 네. 1년 사이에 20%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이건 통계청이 발표한 거다. 사실 공교롭게도 우리 지금 농림부 차관이 통계청장 출신이 와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장관은 그 통계가 잘못돼 있다는 어. 거예요. 예. 통계 기준이 잘못돼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충분한 거다. 뭐 이렇게 그야말로 통계를 부정하는 뭐 이 논리를 가지고 이 계속 이 의원들하고 언쟁을 벌여서 제가 오직했으면 그 장관의 발언록을 쭉 제가 읽었어요. 네. 제가 달리 질문할 내용도 너무 많았지만 아예 이 벼랑박 같은 그런 장관과의 대화는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봐라, 들어봐라. 이 말이 맞느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냈는데 네. 결국은 지금 현 정부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이 의지가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수고 네. 이 냉정하게 말하자면 도시 유권자들의 생활을 먼저 챙기는 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물가에서 핵심적인 고리가 되고 있는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쌀을 네. 포함해서 이제 우리 농산물 이런 것들의 가격을 안정시키다는 명목으로 하여튼 눌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손해나 희생을 바탕으로 도시민들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들의 표를 얻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면 사실은 참 그런 발상을 하고 통계마저 부정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그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네요. 그 농정의 답답한 책임자가. 일이었고요. 예. 여전히 이런 것들 농업인의 소득 문제를 정부가 가장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그러게요. 매번 다수의 의원님들과 정부가 계속 논쟁하는 것이 정말 지금은 거의 뭐 좀 지쳤다 할 정도로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시각 차이가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인식하에서 농정을 펼치면 농민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희생돼야 되고 예. 그 결과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데 이 지방은 어떻게 관리할 거며 국토는 누가 관리할 거며 네. 이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어떤 기능과 가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정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예. 얘기는 안 해요? 왜 농업인한테만 그런 특혜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해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의원들과 장관의 시각 차이가 많이 크고요. 예. 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5천만 국민들의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높은 가격을 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이 산업이 그만큼 소중한 공익적 그 가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그 소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번 양곡관리법 제2의 양곡관리법에 담아서 지금 법안서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최소한 그래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정도에서 최대한 양보해 가면서 예. 그래도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예.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금년 28일이라고 들었는데 네, 무슨 네. 대통령이 농민들한테 어퍼컷을 날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네.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5번을 날렸다고요? 우선 뭐 이 대통령의 어퍼컷 세레모니 아시죠? 예, 예. 대선 때 많이 하셨던. 예. 농민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예. 속에서 이루어봐야 될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어퍼컷을 5번 날렸는데 예. 참 보는 입장에서는 좀 씁쓸했습니다. 예. 우선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을 챙겨주는 것까지는 아주 뭐 좋았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쌀이 역대 최고치로 지금 그 폭락에 있는 상황이고 최저치로 예. 폭락에 있는 예. 상황이고 또 그 쌀 소득은 예. 그야말로 20%대 이상이 지금 폭락에 있고 농업소득 20%가 농업소득이 1년 사이에 농업소득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얻는 소득이 무려 20% 이상 지금 폭락에 있는 상황이 쌀뿐만 아니라 전체 농작물을 재배해서 농업소득. 농업소득이 그게 통계청의 발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예. 그것도 1년 새에 나온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이 상황에 정부의 좀 유로와 또 이 따뜻한 그렇죠. 그 예. 격려의 말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처럼 하여튼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뭐 벌어진 일이니까 농민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만들겠다 네. 이런 뜻으로 뭐 아파트를 날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좀 답답하고 아프죠. 네. 네.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를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말하자면 계속 논쟁이 되고 농림부 장관의 발언까지 그대로 다 읽어주시면서 이런 식의 관점을 장관이 갖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면 그러면 농민들은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중앙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네. 이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의 어떤 확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도 있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또 농촌의 어떤 정주 여건이랄까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이 병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방은 대도시라든가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직방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종합적인 지역 노력이 균형 좀 문제, 우리 이제 농업의 향후 발전이나 보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저출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연결돼 있고 복합돼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정치권의 어떤 진심 어린 노력이나 토론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의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토론해가는 과정이고 점검해가는 과정인데 네네. 그렇게 이제 자꾸 요지부종의 태도만 보여서 의원들께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정도라면 정말로 국민들 입장엔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농해수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또 역시 네네. 국감에서 논란이 되시는 걸 봤는데 이 태도 역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 후쿠시마 문제를 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이 주장하고 예. 또 IAEA 검증단에 의해서 발표된 기준만 가지고 예. 국민들이 믿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의 그 걱정을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대안들을 좀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이 시뮬레이션이랄까 예. 또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마저도 감춰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질병청의 어떤 연구 보고서도 역시 감춰버렸고, 감추고. 네. 오히려 그리고- 일본을 대신해서 안전하다고 네. 홍보해주는 일을 네, 한 네. 거 정부가.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차적으로는 생각하고 예. 또 외교적으로는 또 외교니까 국민들도 설득해 가야 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참으라 또 여전히 과학적이다 뭐 이런, 예.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고, 근데 의원님, 농해수위 의원님들은 네, 다른 의원님들하고 달리 그 지역에 말하자면 농민, 어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해안과 접해 있는 지역, 네, 네, 또 농촌 지역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전부 다 잘못됐고 농가 소득이 떨어진 거는 농민의 책임이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농정이 맞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다 괴담을 지금 야당이 유포한 것일 뿐이고 네. 국민의 안전은 전 시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 현장의 농민들은 똑같은 목소리죠. 그렇죠. 어디나 다 야당이나 상관없이. 여당 예, 지역이나. 예, 예. 그런데 근데 의원들은- 상층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상층의 이 농민단체 예, 예. 지도자들은 지역주의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농정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또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네. 이를테면 뭐 이런 그 양곡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현장의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여론조사 해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특정한 이 소위 말 상층의 몇몇 지도자들은 네. 지속적으로 그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것을 빙자해서 네. 마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이 없어도 정부가 재량껏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여론을 조작했잖아요. 네. 뭐 이번에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요 이 농협법 개정안에 네. 대한 이 상층 지도자들의 이 행태를 보면 네. 정말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죠. 현장의 농민들은 농협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라. 네. 이게 하여튼 목마른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오래된 염원이잖아요. 오래된 염원이잖아요. 그리고 쌀값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쌀값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해라. 이게 당연한 농민들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 의원들의 처질이 그리고 일부 특정 농민단체를 앞세운 그런 어떤 여론 조작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아유.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을과 을을 싸우게 만드는 게 참 나쁜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그런 식의 일종의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농업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어떤 산업의 일부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과거에 농과대학이라고 했던 게 요즘은 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농업은 그야말로 삶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인데 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거는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 기조가 네. 또 중요한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프랑스 농림부 장관을 만났어요. 어, 명함을 받아봤는데 네. 제가 뭐 이제 이 번역해주는 네. 이 보좌관들의 이게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프랑스 농림부 장관의 정식 직책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식량 주권부 장관이에요. 네. 식량 주권부 네네 장관. 이름 자체가 네네. 그렇구나. 이 그 직책 자체에서 얼마만큼 이 농정이 물론 국민들에게 그 식량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농민들의 어떤 권리 네.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담긴 직책이라는 것 때문에 참 부러웠고요. 아유. 또 혹시 아마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 미국에는 농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전체 여야 상하 의원들과 함께 네. 마지막 서명하는 판빌이라고 하는 농업법 그 선포는 광경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네. 향후 5년 동안의 미국의 그리고 중장기 미국의 농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을 담은 그 법안을 함께 서명하고 또 자축하는 그런 절차를 보면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후진국이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존중받고 또 선진국에서 이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정부가 이렇게 좀 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이 한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프랑스도 농업 국가라고 하고 제가 이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인이 농대를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농대 가는 거를 되게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의 농업업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게 다 수출 산업이잖아요. 네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마찬가지고 우리도 소위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워 듣기로 무슨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 농산물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어떤 아마 동북아의 이 식량 예. 그리고 식품 시장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동남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시장이죠, 진짜. 예. 인구가 엄청 그런데 많아요. 이 중진국, 후진국 상황에서는 이 동북아가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을 급속했잖아요. 네. 그리고 식품 시장도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국격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상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식품에 있어도 K푸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그 신뢰도를 갖고 있고요. 네. 또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그런 이 농업에서 이제 이 동북아 시장, 식품 시장을 겨냥하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수출 시장은 어때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농업 아직 분야의 뭐 이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상당히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특정 그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 수출 시장도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배 같은 거 특히 네. 그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척을 하면 해외 시장도 많이 만들어지고 농가 소득도 늘어나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정부도.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내 시장,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기운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좀 더 농업 경제의 기반이 좀 탄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초 체력이 기초 체력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네요. 네. 제가 그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프랑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우리 어기구 농림해양소의 우리 동료 의원이 예. 계신데 그 거기는 이 농업회의소라고는 예. 농업인들이 농정의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참여, 주체적으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처럼 예, 농업회의소가 예, 있군요. 예. 예. 모든 농정을 농민들이 스스로 정부와 함께 네. 타협하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돼 가지고 그 정착돼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역시 농업회의소가 굉장히 활발히 정착돼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프랑스 농림부 장관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농업회의소는 지방자치 영역에서나 또 중앙정부의 이 농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농산물 가격만이 아니고 그 농정의 시스템 자체가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또 이 중심이 되어서 펼쳐 나가는 그런 나라들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어릴 때는 농촌 출신이었고 학교 다닐 때 실업 과목도 저는 농업을 배웠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되면은 학교에 못 오는 그 농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특히 제가 자란 호남 지역 같은 데에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느껴질 만큼의 그거였는데 지금 말씀처럼 2019년 이후로 이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인구도 역전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농업을 직접 접하거나 이걸 겪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잘 아는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쌀이 나무에서 달리는 거냐 뭐 이런 그 웃지 못할 농담 같은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한 어떤 국가의 정책에만 기대 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뭐 그런 지점에서는 제가 또 이 좀 아쉬운 지점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돌아보니까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 직능과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저 의원이잖아요. 대의기구인데 이런 이제 이 국회는 어찌 보면 지방 간에 또 직능 간에 부문 직능 간에 엄청난 각축전을 하고 있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만큼 그 분야에 대한 법제가 제대로 좀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능과 그 계층은 굉장히 좀 자기 이 제도적인 법적 권한들을 그 행사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 농업 분야 같은 분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상공회의소, 또 이 소상공인 연합회, 또 정경련, 또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법제화되면서 자신들이 정책을 국회와 또 정부하고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또 관철시키는 노력들이 많은데요. 아마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농업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농업인들의 이 조직화,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갖는 그 제도적인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아마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그 법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농업회의소법. 농업회의소법. 필요하다. 그런 그 농업 선진국에 있어서 농정 거버넌스 그 법정 기구의 하나인 그 농민들의 그 조직 그 법적 대표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지방에서부터 농정의 거버넌스를 그 이루고 또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 컨트롤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제도화해 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우리나라한테 유용하게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농협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농자 들어가는 걸 제일 많이 보는 게 농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앞으로 이제 농정의 방향이 바뀌는 데 있어서도 농협의 역할도 좀 기대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농협은 애초에 왜 만들어진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농협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처음에? 아마 그 연원까지 제가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일단은 농업은 소생산자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냥 뿌띠 부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영업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땅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런 영세한 그 규모를 가지고 시장을 개별적으로 교섭하기에는 또 그 정치권을 또 개별적으로 교섭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규모의 경제 또 시장 교섭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협동조합인데요. 이것조차도 아무리 그 지역적으로 나주 또 읍면동에 조합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시장과의 어떤
그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도연합회가 만들어지고 네. 또 농협중앙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또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농협중앙회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 금융이 과도하게 좀 커지면서 네. 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조직의 성격상 예. 경영 중심으로 또 이 방침이 또 가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의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돈벌이 농협을 하고 있는 거냐, 네. 이런 비판에 좀 직면해 있고요. 지금은 농민들이 이좀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 바람을 농협중앙회나 농협에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협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니까 어떤 거예요? 그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말씀처럼 생산자이자 자영업자인 농민들의 안정적인 어떤 경제활동 내지는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는 것인데 네, 그리고 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설립 목적의 가장 중요한 취지일 것 같은데 농민들은 어떤 점 때문에 농협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농협의 상장 기반은 농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 이유도 존재 이유도 농민이었고. 농민조합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또 도시화돼 가는 과정에서 또 금융 신용 사업들이 또 비대해지고 네. 또 이 경제 사업 역시 또 시장과의 경쟁을 하면서 정작 기반으로 삼았던 우리 농민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농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해 준다라든가 네. 또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아주 좀 싸게 구매해서 또 이렇게 조달해 준다라든가 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좀 퇴화됐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농협이 내 옆에 없더라. 네, 쉽게 네.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그냥 돌아가는 무슨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고. 이를테면 작년도에 농협의 그 이제 농협은행이 네. 뭐 이자 수익이 이자 이익만 해서 6조 8천억으로 늘었어요. 와. 1년 사이에 어마어마. 농협은 금리 상승에 그 힘입어 가지고 네네. 농협의 이자 이익만 해서도 17%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이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주고 또 농민들의 그 금리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완화해주고. 이 소위 말해서 쌀값 폭락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전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 예. 필요한 거죠. 예. 네. 근데 왜 안 하는? 그 돈 벌어서 이득을 남기는 게 네. 조합원들이 결국 만든 농협이고 네, 네.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생기면 조합원들의 이득을 위해서 배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예.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농협도 그 정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예. 정부 정책에 많이 귀속되고 또 이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정책을 이 강력하니 또 이게 표명했을 때 그 농협이 또 거기에 발맞출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정부 정책에 좀 많이 주눅 들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분욱이 들어있다.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영리법인 예. 또 상법상 법인격을 예.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에서 그 현장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역할들을 좀 굉장히 게을리하는 그런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 이렇게 사업 자꾸 키우는 대로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흔히들 이제 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거냐 중앙회를 예. 위한 거냐 뭐 아니면 뭐 농협 직원을 위한 거냐 예. 농민 조합원을 위한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임기 초반에 처음 이제 농협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계기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네. 그 중앙회장이라는 자리가 경제적인 어떤 지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자리인데 그 농협중앙회장을 그 동안에는 대의원들 뭐 300명인가 뭐 모여서 뽑았다면서요? 네네. 예, 그거를 적어도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선출하는 걸로 바꾸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직선제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흔쾌히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농협법을 또 개정해 가지고 또 선거와 관련된 조항이 또 들어갔단 말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고 현재 중앙회장이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애초에 농협중앙회장이 단임제가 된 이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하고 연관이 돼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게 그 비리는 어느 지점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단임제로 만든 거예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예. 우선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역대 농협중앙회장의 재임 기간과 사법 처리 결과 이 내용이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초창기에는 농협중앙회가 그 연임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연임 제도 과정에서 중앙회장에게 지금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예. 또 이 행사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좀 불행한 사태로 좀 제명이 똑같습니까? 네. 진짜 연임하신 회장님들이 예, 다 초대 회장 또 2대 회장, 3대 회장이 다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예, 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 농협 중앙회장에게 그 좀 이 집중돼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더 분산시켜 보자 이런 취지 그리고 또 그래서 단임제로서 했던 그 개정을 해가지고 그 농협 중앙회장의 권한과 그 역할에 맞는 네. 그 책임을 주는 이런 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단임제로 바꾼 거죠. 근데 그때도 야, 예, 저렇게 횡령 뇌물로 줄줄이 다 잡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또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임제를 그냥 유지하게 되면 재임 기간에 횡령이나 뇌물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 갖고 연임을 위해서 쓰는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고 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 역사만 놓고 봐도. 저걸 뭐 이 개별 사안마다 다 좀 다르기 조금씩 다르긴 때문에 하지만, 예. 이 위험성은. 그 위험성은 다양한 그 요소가 지금 복합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제가 아니죠. 네. 2009년도에 법 개정을 할 때 국회에서 또 정부하고 합의된 것이 예, 단임제로 바꿀 예, 때 예, 연임제 그 중앙회장이 과도한 그 권한의 집중 네. 또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부정과 비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해소해 보자 한 뜻에서 단임제를 시행했고 사실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바꿀 때도 네. 그 해당되는 그 이 중앙회장은 그 이 단임법을 다음 회장부터 시행하자 해가지고 네. 자기는 연임까지 또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연임제는 지난번 중앙회장부터 시행됐는데 그 단임제 중앙회장조차도 중간에 그만두셨더라고요. 예. 네. 유탁선거법 위반으로 네. 자기 임기를 다 못 마쳤어요 정상적으로. 예, 아마 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 예, 상황은 거의 임기를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사실 당선 무효형에 네. 준하는 그런 어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단임제 중앙회장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중앙회장이 다시 이 소위 말해서 농협중앙회장의 사업의 연속성이랄까 또 이 권한의 어떤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 예. 이래가지고 지금 이 연임법을 그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도요. 네네. 아니 제가 있을 때 이게 뭐 법사위에서 일단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저 단임제가 시행된 후에 제대로 단임의 임기를 마친 분이 한 분도 없고 네. 현재 중앙회장 이분이 말하자면 4년 임기를 처음 채우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임제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처음 시행된고 한 번의 결과를 본 것인데 그냥 바로 연임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그것도 내가 다시 출마하는 연임제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농협의 구성원들이나 그 노조나 이런 데서는 좀 반발하시지 않았던가요?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런 네. 목소리가 컸던 걸로 저도 들었었는데. 지금 현장의 농업인들이나 예. 아니면 농협 노조 같은 데서는 반발이 심하고요. 네, 네. 당장 자신의 이 일로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그 특정한 농협 예. 관료들이라든가 중앙회장 주변의 사람들은 길을 쓰고 지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거죠. 뭐 최근에도 국회에 와가지고 무슨 시위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셨다고요. 네네. 그분들이. 어제도 뭐 그 지방의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쌀값 폭락, 지금 정부의 쌀값이 지금 20만 원에서 19만 원대로도 주저앉았거든요. 또 금년에. 예. 그리고 민간 RPC 업자들이나 또 현장의 그 단위 농협에서도 네. 가격이 폭락하니까 감히 수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비상 상황인데 그 조합장들을 다 불러 올려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한 무력 시위를 지금 어제 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뭐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네. 그런 농민단체 그 이 상부 상층부들과 함께 지금 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이 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이 현 중앙회장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이 셀프 연임법이다.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연임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이 선거 제도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1,100명 가까운 이 조합장들에게 의해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권한은 아마 농업계에서 가장 큰 그 거대 집단이고 네. 또 권한도 막강한 이 회장을 소위 말 간선제죠. 사실상은 네. 직선제라고 표현했는데 조합장 그렇죠. 직선제지 예. 200만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그 직선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조합 그저 중앙회장 연임제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조합원 그 조합원들을 위한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개혁 법안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입법 취지에서 지난번 단임제로서 이 법안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보기 위해서 국회하고 정부가 또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일정 정도 좀 시행 과정을 거치고 예. 또 그때 달라진 농업 환경에 따라서 또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회장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어찌 보면 처음 이제 임기를 마치고 시행된 제도 하에서 내가 다시 나가게서 하겠다 이거는 사실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협도 좀 무리한 일종의 입법 로비를 시도하는 걸 제가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로비라는 말에 담겨 있는 뭐 좀 나쁜 어감도 있지만 로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을 좀 더 내실을 단단히 하는 데 있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반영돼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어떤 법안의 타당성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있는 사람, 친분 있는 사람들을 막 중간에 다 넣어가지고 이거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달라. 정말 정확한 표현이 눈 감아 달라는 거죠, 그냥. 네. 뭐 그러니까 알겠는데 문제가 뭐 우리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눈 감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이 조직력이나 이게 진짜 막강하구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농협에 관여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네, 정말 많이 느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 농협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 예. 권력은 합법적인 권력과 예. 비공식적인 권력이 네.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고가 나는 거죠. 예, 예. 지금 이 농협의 그 규모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한 기업 집단 순위 중에 대한민국 뭐 SK, 현대, 삼성 이런 순위 중에 농협이 10위권의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그 기업 집단입니다. 재벌이에요. 예, 예. 금융 분야하고 경제 사업 분야에 있어서 무려 수십 개의 어떤 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계열사 그런 기업 집단의 총수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살리는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과도한 어떤 중앙회장의 어떤 권한 집중 예.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 일치된 의견이었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번 그 이 연임법 이 문제가 좀 더 좀 제대로 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제 이 농민조합원 아니 그 농협 조합장들하고 예. 또 농민단체 일부 상층의 지도부가 와서 국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중앙회장 연임법
이 농협법안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에는 네. 중앙회장 연임법이 핵심이고 네.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몇 가지 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중앙회장 연임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비상임 조합장의 삼선 제한법이랄까, 네. 또 도시농협에 의한 그 소위 말해서 이 농협 그 농촌 농협의 어떤 지원 뭐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의 일부 변경인데 그것은 일부 소위 말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중앙회장 연임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연임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연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농협개혁법안이 네네. 왜 법사위에서 네네. 발목을 왜 잡고 있는 멈추고 거냐 있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임법이 삭제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쟁점이 생겨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그게 철회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다른 어떤 좋은 조항들의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형국인 것이 진실인 것이지. 그 조항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왜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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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진심인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아무도 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제도만 빼면 될 일인데 하여튼 의원님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많은 얘기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방자치장 단체장으로서 네.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이 열심히 활동해 오신 입장에서 정말로 도시에 사는 분들도 그 걱정을 한단 말이죠. 고향이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지역이 소멸해가고 모든 것이 다 서울로 집중되고 이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선거용으로밖에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정부 그 여당에서 쏘아올린 무슨 김포를 서울에다가 편입한다. 이러니까 무슨 뭐 네. 고양시에 출마 예정자들도 전부 다 뭐 우리도 서울에 편입하겠다. 뭐 저는 부천에 가서도 그런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풍자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보였던 시사 만화 같은 것들이 그냥 전국을 그러면 서울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는 네. 걸 봤는데 어째야 될까요, 진짜 이 지방자치 미래에 대해서 좀 예. 어떻게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 자체에 대한 예. 그 기본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주 긴 이야기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권에 있는 그 17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그렇죠. 혁신도시들이 네. 만들어지죠. 예. 지역에서 성장 거점을 만들자 이런 노력을 했잖아요. 아마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을 지방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직을 걸고 했던 그렇죠. 정말 대역사죠,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진짜. 예. 네. 지금 김포를 서울로 붙여서 더 큰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노력했던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노력, 네.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네.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신속히 추진해가지고 지역에서의 지금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제대로 좀 성공할 수 있는 혁신도시로 좀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지역의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든가 백신 산업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네.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산 경남이라든가 다 메가시티를 지망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산업 기반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그 지방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절박한 과제인데 생뚱맞게 김포 서울시 그러게요. 이 편입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에 정말 사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렇게 부동산이라든가 그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해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게 되면 아니
전라남도도 다 서울시에 편입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죠. 전국이 서울이 되면 네. 그럼 우리나라 문제가 네. 없어지는 거냐 네, 네. 이런 말이었는데. 국민들에게 다 그런 어떤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네. 더 큰 소울만 이야기한다면 아마 지방은 뭐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거다. 사실은 정치가 절대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될 금기 중에 하나잖아요. 네. 당장의 눈앞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어그러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인데, 그동안에 그 지방 분권, 그다음에 지역 균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 민주정부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으로서의 어떤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느껴야 될 책임도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한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뭐 교육이다, 또 지금은 또 병원이다, 뭐 네, 의료기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쌀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 농민들의 소득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네. 지방 경제의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농업 경제라든가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이 네. 뭔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제조업이라든가 또 3차 산업 또 수출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했을 때는 혁신도시 정책처럼 네. 새로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역의 그 성장 산업들이 네. 함께 접목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반을 단단히 하고 거기에 이제 지역이 제대로 된 특성을 갖고 발전될 수 있는 특성에 맞춘 어떤 정책들이 접목돼야 된다.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또 알맞는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자기 꿈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 네. 이게 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오래된 꿈인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런 거를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조건으로 걸고 단식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까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상당 부분 또 있어요. 정책 정부마다 좀 달랐지만 나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신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네. 한전까지 지방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지방의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미 지난 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뒷받침해서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또 일례를 들면 화순의 경우는 그야말로 국가 백신 특구, 그게 또, 있어요. 예, 면역 치료 이 연구원, 혁신센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자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바이오메디칼의 생태계가 상당 부분 갖춰져 있어서 지역에도 이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추진되면 1차 산업에 기반하지만 또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접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화순이나 나주는 그러면 우리도 광주광역시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지역민들에 따라서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예.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은 아니어도 네. 경제 통합, 그렇죠. 생활권 통합 그런 뭐 얘기 다양한 개념으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부동산 통합을 통해 가지고 예. 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수도권의 그 김포시 뭐 이렇게 이 편입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에 수능도 있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전에너지공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역시 미래를 정식 명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공과대학. 예.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잖아요. 그런 기술과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미래 산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종잣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걸 마치 한전 적자 났으니까 그냥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건데요. 지금 정부의 그 예산 삭감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지켜내기 위한 지방민들, 또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또 나주 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꾸려지면서 아마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현안도 많고 또 나주 화순뿐만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도 또 쭉 챙겨오고 또 경험해 오신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 의원님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시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다 해주실 걸로 믿고 네. 마지막으로 뭐 저 시민분들께 국민분들께 뭐 다짐하실 일이나 뭐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워낙 마치시죠. 주제가 그 지방 이야기, 농촌 이야기가 많이 돼서 그러긴 한데요. 이게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것은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시민이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시든 예. 국민 여러분께서 지방의 문제, 고향사랑 기부금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네. 또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도 많이 좀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그런 나라, 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아직도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고 검색해 주시고 우리 고향과 지역을 살리는 또 좋은 제도니까 그것도 꼭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